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와 그 지도부와 30일 저녁이었죠. 만찬이 예정돼 있었는데 추석 이후로 연기가 됐습니다. 네. 뭐니 해도 이게 그 뭐죠? 의대 증원 유예안을 한동훈 대표가 제안을 했는데 아마 이 영향인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이번 그 만찬이 연기된 부분에 대해서 이러저러한 이야기들을 원인으로 설명을 했더라고요. 네. 추석을 앞두고 민생을 먼저 챙기는 것이 당과 정으로서의 역할이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를 설명하셨지만 국민들 보시기에는 지금 유엔커가 말씀하신 원인이 가장 크게 작동하지 않았을까라고 보시지 않을까 싶어서 좀 한편으로는 좀 실망스럽고요. 네. 다시 또 만찬이 이제 추석 이후로 미뤄졌다고 하니까 그땐 더 건설적인 대화가 오고 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국민들 보시기에 이번 만찬이 왜 갑자기 연기됐을까라고 했을 때 최근에 불거진 의대 정원 문제와 관련해서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실과는 조금 다른 목소리를 전달했다. 이런 게 작용한 거 아닌가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예. 네, 그 속보를 접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은 내용은 이렇습니다.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추석 연휴 이후로 만찬을 가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1박 2일 연찬의 이후에 바로 불러서 만찬을 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했고요. 당 지도부와 만찬을 하지 않은 적은 없으며 당연히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추석 민생 대책 수립에 고민하는 모습이 우선이라고 판단을 했다고 했는데요. 사실 오늘 아침에 제가 그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라고 하면 비서실장, 정무수석, 홍보수석, 수석급이 되겠죠. 네. 통화를 했는데 아침에 통화할 때만 해도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만찬에 영향을 미치느냐? 최근에 있었던 이 한동훈 대표의 그 의대 증원 관련된 대안과 관련한 갈등 이런 이야기들이 미치냐니까 미치지 않는다. 만찬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분명히 했었거든요. 지난 밤서부터 저도 용산의 분위기가 이거 만찬을 연기하는 쪽으로 갈 수도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을 들어서 네. 설마 그러겠느냐. 전 네.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렇게 일방적으로 좀 연기가 된다면 이 사안에 대한 문제가 더 크게 부각이 될 텐데 용산에서도 그 부분을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저는 만찬이 연기되는 일은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요새 한국 정치가 기존의 정치 문법이나 상식과는 조금 다른 쪽으로도 흘러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 예상이 좀 틀린 측면이 있는 것 같고 근데 지금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고위 관계자는 그래도 만찬은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예. 만찬을 하게 될 것인데 네. 아침에 논의를 좀 해봐야겠지라고. 네. 근데 그 기조가 바뀌었다면은 글쎄 그 논의의 전체 기조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분이 누굴까 생각하면 VIP께서 그렇게 생각하신 건 아닌가라는 합리적인 추측도 해보게 되네요. 뉘앙스는 전체적으로 한번 논의는 해봐야겠다는 취지였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들어가서 논의를 좀 해봐야겠는데 전체적으로 한번 만찬에 대해서 논의를 해봐야겠다는 거였는데 저도 여러 가지로 조금 어떻게 된 것인지 궁금하기는 한데 아마 오늘 오후에 어떤 일이 이야기가 흘러나오겠죠. 한번 그렇죠.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이것을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정진석 비서실장이 출입 기자들에게 설명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예. 그래서 이제 정식적으로 얘기가 된 거고 네. 당의 어떤 채널로 공식적으로 이번 만찬이 연기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네. 전달했는지는 저도 아직은 확인 못했습니다만 예.
이것도 역시 언론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일단 어떤 상황인지는 뭐 오늘 또 어떤 얘기가 나올 수 있으니까요. 내일이나 뭐 돼서 강펀치 시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네. 그 한 대표가 공개적으로 건의를 했던 2026년 의대 증원 유예안에 대해서 네. 한번 입장을 한번 그 대변인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이 제안안에 대해서 그 어떤 취지에서 네. 그 제안을 하게 되셨는지 한번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네. 한번 지금은 좀 이제 들어보겠습니다.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전달하게 된 셈이 됐네요. 어제 네, SNS를 통해서 네, 자신의 의견을 밝혔으니까. 네, 근데 지난 일요일에 고위당정협의회가 끝난 다음에 한덕수 총리와 조규용 보건복지부 장관 세 분이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다는 거 이게 아니겠습니까? 공개적으로 저는 이 얘기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저는 반대입니다. 고위당정협의회 안건은 아니었고 이게 마무리된 후에 한덕수 총리와 조규용 세 명이서. 그 보건복지부 장관이 있는 자리에서 예.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한번 정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그 안건을 갖고 총리나 뭐 보건복지부 장관 또 이걸 이제 정책을 최종 결정하는 대통령실과도 논의를 한 결과가 다시 알려진 거겠죠. 예. 근데 이 부분은 사실 우리가 민생이 시급하다고 하는데 지금 민생 가운데 가장 시급한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유엔커님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히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그렇죠. 문제겠죠. 네. 지금 사실 우리 작년에 병원에 한 번도 안 간 사람이 한 200만 명 정도 된다 그래요. 네. 그 통계를 봤더니 나머지 한 4,800만 명 정도는 한 번이라도 병원을 갔었던 분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병원에 가면은 여러 불만과 불편함을 토로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게 의료 공백 상태가 좀 장기화되다 보니까 자꾸만 우리 의료 시스템이 견딜 수 없는 역치 수준을 넘어서는 것 아니냐라는 네. 우려가 커지고 있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당대표가 된 한동훈 대표가 최근에 박단 그 전공의 대표를 만난 거잖아요. 네네네. 여기서 박단 대표가 이런 얘기를 한 거죠. 한동훈 대표가 좀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 네. 사실 이 정부 정책과 관련해서 이미 정해진 부분에 대해서 당 대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어쩌면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태가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 집권 여당인 당 대표 한동훈 대표가 모종의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여론은 계속 커지고 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렇죠. 네. 이런 걸 반영해서 조심스럽게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고위당정협의회가 끝난 다음에 얘기를 전달했는데 이게 대통령실에서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고 네. 그 과정에서 일부 언론에서 이제 보도가 된 거잖아요. 사실 이 문제는 저는 지난 금요일 정도, 목요일 금요일 정도에 이런 논의가 지금 대표를 중심으로 심각하게 논의되고 있구나를 알았는데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게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는 부분이었는데 지난 월요일서부터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고 어제 SNS를 올리면서 굉장히 좀 휘발성이 강한 이슈로 변화됐다 이렇게 네. 보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대통령실의 의료 개혁 의지를 퇴색시키겠다는 게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저도 어제 이곳저곳 취재를 해봤더니 여러 가지 보니까 대통령실 입장에서도 보면 이 그 한동훈 대표의 중재안에 대해서 원천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더라고요. 아닌데 이게 양쪽에 협상이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전공의들이 들어오겠다는 입장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유예안을 낼 경우에는 협상이 그러니까 양쪽에 있는 협상이 자체가 다 깨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려하는 부분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은 그런 협상의 여지가 대통령실에서도 열어둔다면 굉장히 좋은 신호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이런 한계를 한동훈 대표도 느끼고 있는 건 아닌가 생각해 보는데 협상을 한다면 협상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내가 뭐 어느 정도까지는 내주고 이 정도는 상대에게 내줄 수 있다라는 권한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정부 정책과 관련해서는 여하튼 대통령실이 키를 쥐고 있는데 대통령실에서 이 협상
협상력을 아니면 협상 권한을 어느 정도까지 줄 거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이 현 상황에서 물러설 게 없다라고 한다면 한동훈 대표가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은 전혀 없는 거죠. 저는 그 상황이 조금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시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제가 취재한 부분인데 보니까 2025년과 2026년 그다음에 2027년이 대선이잖아요. 네. 대선이잖아요. 근데 2026년에 이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유예안이 된다면 500명 정도만 증원하는 선에서 2026년이 끝나는 거예요. 네. 좀 그렇게 되면 2027년에 대선이 있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여러 개혁안 중에 이제 의료 이 개혁이 굉장히 큰 부분인데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500명만 증원하고 끝나는 결과가 된다는 거죠. 근데 2025년도에 이미 1,500명을 증원하잖아요. 저는 지난 30년간 모든 정권에서 의료 개혁과 관련해서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공감대를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동력이 없어서 추진하지 못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까지 계속 네. 의사들의 저항에 부딪혀가지고 계속 반대로 못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내가 좀 욕을 먹더라도 할 일 해야겠다라는 강한 그 의지가 그래서 갖고 계신 거잖아요. 여기까지 온 거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지금 네. 대통령까지. 그런데 그게 5년간 10,000명을 늘리겠다고 했던 거잖아요. 의대 정원을. 그렇죠. 근데 10,000명 늘리면 의대 정원, 의료 개혁을 완수하는 거고 예를 들어서 5,000명만 늘리면 의료 개혁 뭐 못한 거야. 이렇게 평가받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저는 다만 얼마라도 늘린다면 이거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이니까 가능했어라는 평가를 충분히 받을 수 있을 만한 개혁 과제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추진 과정에서 국민의 불편함 이런 것들이 계속 가중되는데 이것을 정치권에서 언제까지 감내해야 되느냐. 우리 정부와 정당의 이 귀책 사유가 될 수도 있는 사안에 대해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좀 고민해 보자는 네. 말씀인데 네. 좋은 의도로 시작된 제안이니까 네. 대통령실에서도 조금 좋은 뜻으로 받아들여서 네. 협상의 여지를 열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뭐 당에 네, 있는 네, 사람으로서 네. 갖고 있는 거고요. 네.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의료 개혁에 대한 의지는 너무나 명확하고 모든 국민이 지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런데 정치는 높은 이상과 지금의 현실을 또 절충시키려는 지혜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정치잖아요. 예. 갈등을 중재하고 조정하는 역할. 네. 그 정치가 대통령실에서 복원돼서 지금의 갈등 상황을 좀 원만한 쪽으로 조금은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 대변인 말씀은 어저께 한 대표가 그 페이스북에서 강조했던 의료 개혁의 본질과 그렇죠. 동력을 유지하되 그렇죠, 네. 국민 건강이라는 절대적 가치에 대해서 국민의 불안감을 덜어드리기 위한 해결책이 필요하다. 이 말씀이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저는 그래서 뭐 이런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미생지신이라는 말이 있어요. 예. 이게 2009년인가 정치권에서 굉장히 화제가 됐습니다. 그때 MB가 노무현 대통령이 공약했던 세종시 수도 이전 그렇죠. 이거에 예. 제동을 걸면서 정몽준 당시 한나라당 대표가 그것에 반대하는 박근혜 의원에게 미생지신이라는 그 고사성어를 설명했어요. 미생이라는 중국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약속을 잘 지키려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연인과 다리 밑에서 특정 시간에 만나기로 한 거예요. 폭우가 쏟아져서 다리가 막 쓸러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그 미생이 계속 그 자리에서 안 오는 연인을 기다리다가 결국에는 빠져 죽었다. 이거거든요. 근데 중국에서 이게 두 가지 경우로 해석이 됩니다. 첫 번째는 미생이라는 사람 참 신의를 지킬 수 있는 아주 충직한 사람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반면에 미련한 반대 입장에서는 그렇게 융통성도 없고 그래갖고 자기 목숨을 내줄 정도의 미련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렇죠. 라고 평가를 하기도 하거든요. 예. 근데 현대 사회에서 이 미생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평가할까요? 저는 명분과 자신이 갖고 있었던 약속 자기가 연간 2,000명 증원하겠다라고 했던 부분과 지금의 현실을 고려해서 일정 부분 타협하려고 하는 태도, 유연하게 유연한 자세 예.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더 많은 점수를 주려 할까 한번 전 개인적으로 생각해볼- 유연한 거. 아니, 저도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예. 겁니다. 네. 사람이 너무 그 강직하고 충직하고 신념을 지키고 신의를 지키는 것은 중요합니다만 현실에 기반하지 않은 정치는 불가능한 거죠. 네. 정치는 현실이거든요. 그 제가 다른 당 사람의 얘기를 하기가 좀 죄송하긴 하지만 그래도 뭐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한번 여쭤볼게요. 국민의힘에 있다가 나가가지고 어쩌다가 이렇게 아니 어쩌다가 아니구나 뭐 어떤 선거니까요. 그래서 국회의원이 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어떤 방송에 나가서 한 두세 번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의정 갈등 중재 과정에서 본인이 제안한 내용을 언론에 흘리고 또 페이스북에 올리고 이런 것들을 계속한다. 그리고 뒤에서 한 얘기를 공개적으로 하다 보니까 대통령실이 불쾌한 것 아니냐. 그러면서 불협화음이 생긴다. 한동훈 대표가 이런 약간 패턴이 반복되고 하다 보니까 본인의 주장은 이랬는데 대통령이 내 말을 안 들어요. 이렇게 하면서 국민들을 상대로 고자질을 하듯이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계속 갈등이 생기고 이거 갈등을 유발하는 거 아니냐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이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일종의 변명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네. 지금 대통령실과 당과의 관계가 아직까지는 대통령실 우위에 있는 관계 아닙니까? 누가 보더라도 어떤 그 협상의 그 갑을 관계 뭐 이런 것들 얘기할 때 약자로서는 명분과 여론이 최고의 무기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 처음부터 이것을 언론 플레이를 통해서 뭐 한 게 아닙니다. 처음에 이런 의견을 전달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도 자신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것이 당심과 민심이 원하는 바가 아니다라는 뜻을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비공식적으로. 네, 그건 물밑으로 한 거예요. 예. 그거 당장 대놓고 여론에 얘기한 거 아닙니다. 언론에 얘기한 거. 그런데 그게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라는 이 메시지를 국민들께 직접 뭐 얘기하신 거고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고위당정협의회를 거치면서 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전달했는데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조금 공론화할 필요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고 그 과정에서 이제 언론 보도가 났다고 생각하는데 언론에 난 것도 그게 리크가 된 거라면서요? 저는 사실 정확한 보도 경위는 제가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김경수 복권 관련된 입장도. 네, 그렇죠. SBS가 이번에 단독 보도를 해서 저도 이게 어떻게 보도가 됐지? 이런 의문을 가졌었거든요. 예. 근데 이게 워낙 휘발성이 강한 이슈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한번 보도가 나오면 이제 본물 터지듯이 관련한 예, 보도들이 예. 나오는 거예요. 그게 취재 경쟁이. 한 대표가 절대 의도한 바가 아닌 그게 리크가 된 거라고 그래서 하더라고요. 취재 경쟁이 본격화되다 보니까 하나하나 조금씩 더 네. 구체적인 사안들이 나오는 건데 저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대통령실의 의대 정원 확대 문제는 강력하게 지지합니다. 네. 그러나 그것이 그건 현실에서 일관된 입장이시죠. 적응하는 과정에서는 우리가 이런 정도의 노력을 해서 의료진들을 협상장으로 이끌어내고 의료 공백 사태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다라는 모습은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분들이 협상장에 안 들어오고 일방적으로 그 정부 처사를 무시만 한다면 오히려 여론은 의사분들의 책임론으로 귀결되겠죠. 네, 네.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제가 전공의들에게 제가 아니면 후배들이나 이런 친구들한테 개인적으로 제가 들은 내용들인데요. 뭐 일반화 시켜서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근데 전공의들 그러니까 전공의 비대위가 있고요. 일반적인 전공의들 얘기 들어보면 복귀를 하고 싶어하는 친구들도 꽤 있어요. 네. 근데 그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인들은 복귀를 하고 싶어하는데 일부 비대위에 있는 사람들이 복귀를 막고 있다. 그래서 복귀를 하려고 하면 본인의 인적 사항을 공개하겠다. 네, 복귀하려고 네. 하는 사람들의 인적 사항들을 공개하겠다. 그리고 비대위의 지침에 대해서 반대를 하게 된다면 본인들에 대해서 뭐
뭐 가족들의 그 네. 뭐 무엇을 공개하겠다고 하면서 복귀를 막고 있다는 이런 부분들도 저도 뭐 있- 그런 얘기 들었고 그거 일종의 폭력 아닌가요? 그렇죠. 자신들의 의지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비언어적, 비물리적 네. 폭력을 가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의지대로 복귀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의지를 존중해 줘야지. 나와 뜻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람을 악마화시키고 뭐 조직을 배신한 사람으로 프레임에 가두고 하는 것들은 정말 좋지 않은 태도인데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일정 부분 뭐 예. 지금 류앵커 말씀하신 얘기들 듣고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되는데 자꾸 그런 모습이 연출되는 것은 사실 의사 선생님들 우리 선생님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지성인이에요. 이 지성인으로서 할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면 그 요즘에 보니까요. 그 진성중 정책위의장이 오늘 CBS 나와서 한 얘기가 좀 인상이 남는데 지금 그 한동훈 대표나 지금 용산이나 보건복지부도 어쨌든 간에 이 의료개혁과 이 여러 가지 의료 문제에 대해 가지고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갈등도 하고 있지만 하는데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나와가지고 무슨 얘기를 오늘 했냐면 대안이 있냐고 앵커가 물었더니 여당이 알아서 할 일이다. 여당이 알아서 할 일이다. 이거 수권 정당 그리고 또 원내 170석을 가진 다수 정당의 정책위 의장이 할 얘기입니까 이게 여당이 알아서 할 일이라는 게 네, 그러면서 사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이 강 건너 불 보듯이 야 참 불 잘 탄다 예. 이렇게 보는 태도가 정말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게 여당 내의 갈등을 조장할 수 있다. 이게 일종의 이관계의 중요한 예. 도구로 활용하려고 하는 태도에 대해서 정말 이거 분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그리고 보건복지부 차관 경질에 대한 얘기까지 나온다 여당에서는. 그러니까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차관 경질이 해법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안을 내놔야 합니다. 끝. 그 대안을 모색하는데 수권 정당을 꿈꾸는 민주당이 자신들의 명확한 입장은 무엇인지 오히려 의사 단체들은 지난 그 1,500여 명의 정원이 확대되는 그 과정에서 민주당을 협상의 지렛대 삼아서 활용하려 했던 거예요. 총선 국면에서. 그렇죠. 그럼 민주당도 거기에 어쩌면 놀아난 겁니다. 네. 그 민주당이 의사 얘기들을 잘 들어주는 척하면서 정부가 생각하는 그 의료 개혁에 대해서는 전혀 협조할 의사도 없는 거예요. 지금 간호법이 극적으로 타결된다고 하는데 네. 간호법과 관련해서 자신들이 냈던 법안이에요. 거부권이 행사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의료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여당이 자 간호법 그러면 다시 통과시킵시다라고 했더니 오히려 몽리를 부렸었던 겁니다. 지금 이제 통과는 되지만 근데 그 과정에서 나왔었던 것은 결국에는 이제 의료 공백 사태가 장기화되면 이것에 대한 모든 민심의 책임은 여당과 정부에 돌아갈 것이다. 그 떨어지는 그러니까 이른바 낙수 효과를 우리는 노리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정략적 태도는 옳지 않은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그 이 대표의 코로나 때문에 지금 연기가 어쩔 수 없이 연기가 됐던 양당 대표의 회담. 네. 그 한 대표가 생중계 굳이 고집하지 않는다. 만나는 게 우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양당에서 실무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오늘도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나와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굳이 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어요. 당 대표랑 소통하시는 분 맞습니까 이분 정책위 예. 의장? 예. 지금 그러면- 이해식 비서실장은 당 대표의 권한을 위임 받아서 네. 박정화 우리 당 대표 비서실장과 의제와 시기 이것과 관련해서 상당히 구체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진성준 정책위 의장이 굳이 만날 필요가 있느냐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전혀 지금 민주당 전체 이재명 일극 체제 맞나요 이거? 그래서 저는 제가 느낌에 보면 이거 회담을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저는 분위기는 이렇게 봐요. 민주당은 해서 별로 남는 게 없을 것 같은데 굳이 왜 할까라는 기저에 쌓인 의식은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미 하겠다고 했으니까
이거 하긴 해야겠는데 라는 생각이 있는 거고 네. 여기에서 약간의 좀 당내 다른 의견들도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것도 약속을 했는데 국민께 약속한 거 아닙니까? 원래는 지난주 일요일에 만났어야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비서실장 두 분이 결정한 게 추석 전에는 만나기로 하겠다라고 공언까지 했는데 이거를 지금 꼭 만나야 되느냐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닌데. 이것서 진성준 정책위장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최종적으로야 당대표의 결단에 달려 있는 것이겠습니다만은 지금 상황이라면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했으니까 개인적인 생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예, 네.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럼요. 저는 이거는 만약에 여기서 성사가 안 된다면 네. 성사가 안 되도록 한쪽의 책임론이 비등하지 않을까요? 그것에 대한 책임을 그분이 져야 될 텐데 우리는 분명히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강력하게 지금 만나자고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마치 이 회담 자체에서 도망가고 싶어하는 모습 보이는 거 그건 민주당으로서 상당히 부담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솔직히 좀 걱정스러운 건 다시 맨 처음 얘기로 돌아가면 네. 오늘 그 대통령실에서 그 만찬 회동을 좀 연기하면서 걱정스러운 거는 또 이 당정 갈등이 또 되는 게 아니냐 이런 게 솔직히 걱정스러운 건 사실이거든요. 맞습니다. 저희도 그 수직적 당정 관계를 수평적 당정 관계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갈등 요인은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이게 여당은 야당과 달리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이 공존하고 있거든요. 현재 권력이라면 대통령이라는 엄연한 현재 권력이 있는 거고 당대표는 잠재적인 권력자로서 이런 갈등이 노정될 수밖에 없고 과거에도 마찬가지예요. MB 시절에 박근혜 네. 당대표와 갈등을 벌였고 노무현 대통령도 사실 정동영 후보와 상당한 갈등 관계에 그렇죠. 있었잖아요. 탈당까지 했죠.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이재명 대표도 상당히 좀 그렇죠, 어려운 관계가 그렇죠, 많이 그렇죠. 노출된 적도 있잖아요. 이건 불가피합니다. 이 여당 내에서는. 근데 이런 그 갈등의 요인을 발생할 때마다 어떻게 위기 관리를 잘해서 잘 극복해 나가느냐가 대통령과 당대표의 정치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두 분 다 사실 뭐 모든 분들이 정치 경력이 짧다고는 하지만 짧은 경력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상당한 내공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내공들을 바탕으로 이 위기를 잘 극복하고 위기 관리를 하면 그러면 원만한 그 수평적 당정 관계로 전환할 수 있는 거죠.